네, 오늘은 제가 리딩이라기보다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카메라 앵글이 좀 이상하죠? 제가 방에 다른 모습을 비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좀 할 건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미 미국은 이미 남북전쟁의 상황으로 2025년도부터 갈 거라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당선이 되어도 아마 미국은 남북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파시즘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이제 파시즘이 트럼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경제 위기는 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은 온 세계의 폭락도 일으켰고, 또 미국 내에서도 폭락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외국 자산들이 들어와 있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폭락을 거듭하면서 돈을 번 억만장자가 가장 많아진 나라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의도로 거액의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늘의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죠. 온 세계의 경제를 이런 식으로 짓밟고 소시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불을 이룩한 미국이지만 이제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물론 힘들어지겠죠. 다만 트럼프가 두 번이나 당선이 된 것은 트럼프는 미국의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모두 어, 뜻을 모으고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 지난 7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미국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미국에서 살다 보면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 살지 않아도 진실을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경제 위기가 벌어졌었던 그 연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1873년 경제 대위기가 있었어요. 이때 세계 최초의 장기 불황이 있던 시기였는데 이것 역시 미국의 제이쿡 앤 컴퍼니라는 금융회사가 망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도 역시 이 회사가 철도에 너무 과하게 투자했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 여파로 전 세계 금융이 흔들렸어요. 그때부터 대불황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금으로 돈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잠깐 동안 하다가 1973년일 거예요.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미국은 금을 바탕으로 달러를 찍었지만 어느 순간 금을 다 빼돌린 거예요. 온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라는 것을 거짓으로 팔아먹으면서 온 세계 자본을 미국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1929년 대공황이 있었죠. 이날은 세계 경제가 다 멈춘 날이에요. 다만 산업화가 되지 않은 나라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큰 연관이 없었어요. 영향을 벗어나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후진국들, 아주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1929년 월스트리트에 폭락이 있고 주식시장이 말 그대로 폭삭 내려앉고 실업자와 빈곤과 은행과 모든 것들이 파산이 되었고 다 많은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이 사건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만들어냈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끌어낸 거예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그때 어, 저축을 한 돈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그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체제가
작동을 한 것은 얼마 되질 않아요. 왜? 그 저축을 한 액수가 보험금보다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그 보험을 해줄 수 있는 액수는 총 저축금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다시 몇십 년 뒤에. 항상 이런 식으로 폭락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73년도에 석유 위기가 있었어요. 이때 리세션이 왔죠. 이때는 오펙, 석유 수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운 서방 국가들에게 기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 결과 전 세계 물가가 폭등을 했고 경기는 침체로 들어갔어요. 이때도 역시 우리나라는 힘들었겠지만 역시 산업화에 이제 문턱이 들어갈 때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이때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라는 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가 부채 위기에 몰렸었어요. 근데 이때는 빚으로 산 경제가 붕괴를 하는 어떤 좋은 모델이었어요. 외국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가 이자를 감당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미국이 조작을 한 거예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세계 경제가 같이 나빠지니까 갚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어요. 그때 많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자유시장 경제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역시 미국이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하루 만에 22%가 폭락했어요. 다우지수가. 1987년 10월 19일이었어요. 이때도.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 떨어지면서 컴퓨터 자동거래 시스템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매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대공황 같은 장기 불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주식시장에 자동 안전장치 같은 보호장치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냥 망하면 망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이제 조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래를 안 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라튼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죠. 태국에서 시작이 된 다미노였어요.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시작됐는데 이것 역시 투기 세력들이 통화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미국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쇄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IMF가 왔고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기업들은 파산했고 구제금융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금을 다 모았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바친 금이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금값을 하늘로 지금 치솟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금을 다 청산하고 신흥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걸 보여줬다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흥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가 자동 안전장치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게 아니에요. 요점은 이게 아니고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이거 미국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어요. 인터넷 주식에 거품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 역시 1990년대 말 닷컴 붙은 회사면 다 성공할 거라고 믿게끔 만들었죠. 믿던 시절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걸 믿게끔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실적 없는 기업들이 주가만 치솟다가 2000년대에 거품이 터져버려요. 이것도 빌 클린턴 때 그랬어요. 과연 이게 수많은 투자자들만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기술 회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해 본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다만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만 제가 그때 돈을 많이 날렸어요. 그때는 아주
정말 많이 날렸다 그래봐야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주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제가 이런 거 관심도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저소득층의 주택 대출 문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렸어요. 은행이 망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가 또 멈췄어요. 이후에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금융 규제가 강화됐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역시 우리가 겪은 대불황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였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적인 경제적인 사건들이나 위기를 보면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늘 과도한 투기가 있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되고 그리고 정부의 구제가 세트로 등장을 해요. 과도한 투기를 누가 조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누가 단추를 혹은 풀 더 버튼 해서 폭망을 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가 또 끼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1873년, 1929년, 2008년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의심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투자은행들이 위험한 서프라임 대출을 묶어서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쁜 것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파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포드, 크라이슬러, 또 GM 다 망했었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오바마 때. 그런데 오바마가 다 구제를 해줬어요. 누구 돈으로? 국민 돈으로. 망하는 것들은 망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살려놔요. 누구 돈으로? 돈 없는 서민들 돈으로, 혈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붕괴되고 정부가 구제해주고 서로 끼리끼리 해먹고 뜯어먹고 챙기는 거예요. 손해는 모두 국민들이 보고 이익은 금융 엘리트들이 챙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억만장자들이 미국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세계 부자들은 전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정치가들도 증권으로 돈을 벌고 또 문제가 뭐냐. 그때 생겼던 개념이 too big to fail. 너무 크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이런 거짓된 어떤 망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요. 은행들은 또 어차피 정부가 구제해 줄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구마구 이상한 짓들 하고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뭐를 해서 돼요. 도덕적으로 위험한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부가 개입하고 그리고 돈과 권력은 몇 명 엘리트들에게 다 넘어가죠. 조지 소로스가 우리나라 IMF 때 챙겨간 돈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들을 다 집어먹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재가 걸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그런 것에 속을 사람도 아니지만 국민들을 핑계대고 안 했지만 근데 사실이에요. 미국에 그런 돈을 주고 나면 우리는 붕괴를 막고 파산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달러를 스와핑을 해준다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난 70년을 미국만 먹여 살린 거 온 세계가. 그러면서 빵부스러기 몇 개씩 썩어있는 지도자들, 썩어있는 군부들, 썩어있는 정치가들에게 몇 분씩 떨어뜨려주고 지금은 유튜버들에게 조금씩 돈을 집어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큰 돈을 얻죠. 우리나라가 내란이라는 것은 미국, 일본이 반드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돕고 김명신을 돕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민주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김어준은 돈을 굉장히 크게 버는 사람이에요. 돈이 크게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썩은 고기들이 모여 있죠. 그들에게 조금 떨어뜨려 주면서 뒤에 있는 엘리트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 우리나라를 부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윤석열을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 발판을 깔아준 게 문재인이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정책을 만들면서 이 문제가 뭐냐, 미국은 라비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치 자금을 대주면 불법이에요. 미국은 라비가 정당해요. 그 정책이 모두가 돈 많은 엘리트들을 위한 정책으로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일부러 저금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자를 돈을 그냥 막 퍼줬어요. 막 퍼주니까 막 쓴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저금리. 그럼 대출이 막 늘어나겠죠. 부동산을 막 폭등하게 만들어서 누군가는 블랙락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블랙락은 몇 경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 금액이. 여기서 돈 버는 거는 블랙락이에요. 이게 딥스테이트의 일부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의 하나이겠죠.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가격이 3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붕괴되게 돼 있어요. 너무 교묘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하게끔 라비를 해서 돈을 주고 정치가들에게. 정치가들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폭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다시 자기들은 돈을 챙기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경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권력과 돈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보면 샥 닥트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기는 곧 개혁의 위기다. 기회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평소엔 반발이 클 개혁이나 정책을 위기 해결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로 중앙 CBD로 CBD 센트럴 뱅크 으로 하겠다. 믿으면 안 돼요. 이들이 뭘 하려고 이럴까요?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었어요. 하루에. 10억 달러라는 돈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몇백 번을 태어나도 만지지 못하는 돈이에요. 이런 거대 자본들은 위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서 이익을 얻어요. 위기가 커질수록 그들에게는 더 큰 돈이 들어가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중은 잃고 엘리트들은 웃고 이 모든 위기의 공통점은 손해는 돈 없는 국민들이 보고 이익은 소수 엘리트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의 개 노릇을 하는 정치가들, 유튜버들, 그들 몇은 I don't care. 국민이 망하건 말건, 나라가 망하건 말건, why do I care? 그러는 거죠. 김어준이 여러분 애국자로 생각되세요? 장사꾼이에요. 믿지 마세요. 문재인은 너무 나쁜 인간이에요. 저는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쁜 인간인 줄은 몰랐죠. 저도. 이건 점성술 얘기도 아니고 권력구조의 대전환을 제가 말씀을 몇 년 전부터 드렸어요.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면 혁신과 평등과 자유와 집단의 힘이 커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도 드렸었어요. 이때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 사회는 무너지고 작은 대중들 그리고 대중들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중들, 한국의 대중들이 아니라 온 세계의 서민들 모두가 SNS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대화하면서 연결되면서 네트워킹하면서 국가들 어느 나라인가 상관이 없이 온 국가들 기득권자들을 밀어내게 될 거예요.
이제 혁명의 시기가 온 거예요. 기술 정보, 또 AI, 또 블록체인, 이 모든 게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 될 거예요. 역사를 보면 불평등이 최악에 달하고 극에 달했을 때 항상 이것은 역시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쥐를 구석으로 몰고 구멍을 뚫어주지 않으면 사자를 향해서 달려든다 그랬어요. 항상 폭발이 일어나.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이 상위 10%, 아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집중이 돼 있어요. 90%는 먹고 살 돈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폭발하겠죠. 혁명이 오겠죠. 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난 너를 죽이고 죽겠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쌀 199가마 가진 자가 한 가마 가진 사람에게 너 그거 좀 내놔봐봐. 내가 100가마 채우게. 5대5로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7대3 정도는 줘야 사람들이 그래도 숨을 쉬고 사는데 9대1도 아니고 99.991을 자기들이 가지고 0.1 가지고 네 100만 명이 다 나눠 썼어. 그런 시대가 오면 뒤돌아서서 문다 그랬어요. 눈 베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혁명을 통해서든지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경제 대폭락은 우연이든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대중이 깨어나고 정보가 서로 자유롭게 나누어지고 기술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부유한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적당히를 모르고 끝까지 절벽 끝으로 자신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1873년, 1929년, 1973년, 1997년, 2008년처럼 그때마다 시장은 폭락했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고 또 항상 누군가는 웃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다시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겠죠. 요즘 금값도 그렇고 불안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 그렇지만 금값이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폭등하고 또 갑자기 폭락하고 그 사이에 수조 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또 폭락시키고 또 폭등을 시키고 마치 인형을 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우리들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누군가가 시장을 설계하고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거품을 키우고 터뜨리죠. 그 뒤에는 언제나 같은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이상한 신호들이 많죠. 글로벌 부채가 사상 최고치예요. 미국의 부채가 5경이에요. 3.7경인 게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5경이 되었어요. 5경. 자기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떠들어대더니 그냥 순 악질 중에 악질이었죠. 저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망한다 그랬어. 해리스가 돼도 그건 마찬가지였겠지만 다른 형태로 망했겠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정하면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은 거품에 제일 큰 정점을 찍었고 주식시장의 일부 섹터는 비정상적으로 과열돼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꺼질 수밖에 없는 2007년의 그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어요. 금융위기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고 넘었어요. 그 시간이. 터질 위기가.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누군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폭락을 시켜서 돈을 벌까. 다 뺐겠죠. 돈을 다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폭락시킬 기회만. 우연히 무너지는 건 없어요. 늘 누군가는 먼저 살짝 빠져나가고 대중들이 오면서 희생을 당하고 금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요동치고 시장에 공포가 퍼지고 있는 이때는 다시 한번 판을 흔들 준비가 된 누군가의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 패턴이에요. 이번에는 다를까? 과연 이번에도 똑같이 당할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패턴을 알아차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까요? 우리한테 무슨 선택이 그렇게 많겠어요? 폭등하고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속고 또 속겠죠. 잘 살펴보면 물건을 사라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예요. 멀쩡한 물건이 있는데도 새 차로 바꾸게 하고, 멀쩡한 것들이 있는데도 바꾸게 만들고, 자꾸 소비를 하게끔 조장을 하는 이런 사회예요.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데 속아서 휩싸여서 파도에 휩싸이면 안 돼요. 속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면서 자기의 돈도 지키시고 미국의 장난질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오늘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